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식품미생물 강의를 맡은 대방고시학원 장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식품위생물 강의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식품위생직을 맡아오면서 이제 현재 지금 경남, 경부,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있었던 충남 이런 경력 경쟁에서 식품위생물 과목이 이제 시험 과목으로 있었던 이제 시도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마음은 있었는데 여러 여건상 이제 식품위생물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할 수 없다가 드디어,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많이 생각해오고, 제가 위생학 강의 중간이라던가 또 이제 학생들을 대면했을 때 혹시 미생물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제 Q&A 물어봐라, 이렇게 그 정도로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서 늘 아쉬웠었는데, 이제 드디어 식품미생물학을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2022년도죠. 내후년 이제 아마 4월쯤 또는 3월에서 4월쯤에 시행되게 될 경기도 경력경쟁 시험, 식품위생직 시험에 시험 과목이 개편됐습니다. 지금 두 과목도 아주 힘든데 세 과목으로 되니 아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좌절한 기억이 나는데, 세 과목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식품위생하고 화학을 가르치는데, 화학을 시험 보는데 이제 22년부터는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그리고 화학, 이렇게 세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강의를 먼저 미생물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들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먼저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이렇게 이제 세트로 이렇게 하는 강의를 먼저 런칭을 해서 이제 먼저 가르쳐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앞설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커리큘럼이나 다른 강의 계획으로 또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 발빠르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식품미생물학은 제가 식품위생학만큼 오랜 기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이미. 근데 제가 이제 식품위생물 전공자라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을 알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실험을 했던, 왜냐하면 이제 전공을 하다 보면은 꽤 한 10년 가까이 미생물 실험실에 있다 보니 뭐 실험적인 것들,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설명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선생님 전공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것은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모든 내용을 다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할 거고요. 더 많이 준비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저에게 질문했을 때는 혹시 제가 몰랐던 내용이나 실험하지 않았던 내용이어도 제가 먼저 공부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올해나 내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기도 시험자보다는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일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위생학 과목에 이렇게 Q&A에 곁다리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식 강의가 오픈됐으니까 이제는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막 귀찮고 이렇다기보다 이런 내용들도 조금 더 가르쳐 줘야겠네, 좀 더 강의해 줘야겠네, 제가 피드백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사실은 미생물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혼자 해야 하고 시중에 너무 아무 교재가 없는 거 저도 이번에 올해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싸워 얻어 외로운 싸움에 선생님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많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우선은 이론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파워북 교재로 이론서를 정했고요. 이 이론서를 이제 뭐 선생님 책 이런 거 찾으실 수도 있지만, 미생물은 여러분들 뭐니 해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일상적으로 막 책상, 의자 이런 것처럼 마구 눈에 보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영역과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많이 봐야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고 친숙해질 수 있고 이제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거든요. 이제 위생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위생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생물은 사랑하다 보면은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즈도 막 친구 이름 같고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조금 뭐랄까 우리하고 좀 친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교재를 써서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컬러풀한 교재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재가 컬러풀하진 않지만 이제 그림 내용과 조금 가독성이 좋고 내용이 조금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을 고르려고 시중에 있는 교재를 전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운 내용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로 알려져 있죠. 파워북 출판사가. 그래서 요 출판사 또 두께감에서 약간 부담이 없어가지고 요걸로 하긴 했는데 현재 선생님은 시중에 있는 미생물 교재 총 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내 책에 없는 내용 같은 것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교재가 굉장히 얇은 만큼 핵심적인 내용도 위주로 담아져 있고요. 우리가 그 미생물에서 사실 시험에 조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잡아져 있고요. 되게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이론 내용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요. 뒤에 문제풀이를 조금 해줄 생각입니다. 근데 강의 계획은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업 내용이 잘 맞을지는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볼 건데 문제풀이 역시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그 미생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 단 한 권이 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미생물도 위생도 문제집 없다 하는데 미생물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전무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새로 문제를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보다 현재 여러분들이 시중에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로 교재 사지 않고 그 문제집 제가 한번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면서 내용 보충해주면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첫 강의인 만큼 시중 문제집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는 식품 미생물 파트 이제 보시면 공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미생물과 위생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미생물학에도 예를 들어 부패라던가 그다음에 식중독 파트라던가 그다음에 물리적 제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도 굉장히 설명을 최소화할 거고 위생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줄일 거고요. 여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도 자주 중복돼서 나오니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5월 달이 됐네요. 5월 달에 있었던 경상북도 시험에서도 그 식중독 관련 문제가 오히려 식품 미생물 파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위생 문제에서는 식중독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중독 문제가 미생물 시험에 딱 일본에 제 거 책형만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중독 파트 부분들도 같이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미생물 교재에서 하는 표현과 위생책에서 하는 표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생물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말 그대로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의 뭐 형태라던가 특성이라던가 분류,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예를 들어 대사라던가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여러 가지들의 뭐 생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프죠. 미생물학을 딱 들으면은 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미생물학하고 지금 식품 미생물학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 1년에 한 5번 정도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보건연구사 과목 중에 그냥 미생물학을 보는 서울시만 해도 대표적으로 선택 과목에 보면 선생님 강의해 주시죠? 강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학과 식품 미생물학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다른데요. 우리가 미생물학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미생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응용 미생물이 있는데 일반 미생물학은 말 그대로 완전 이제 기본적인 학문을 다루는 거예요. 미생물에 대한 우리도 있잖아요. 그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다루기. 근데 거기서 응용을 가잖아요. 근데 식품은 그래서 응용학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그냥 기본적인 미생물에 대한 기본 원론은 일반 미생물이고 병원 미생물학은 동물 식물의 병원균이에요. 위생하고 조금 더 겹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미생물학은 이 응용미생물학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그 학문적으로 식품미생물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 뭐 부패나 이런 것들 또 병원 뭐 우리한테 질병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식품의 저장이라든가 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교재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는 12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12개 챕터 중에 이제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개요와 분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생물의 역사 나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레베누크를 보면서 레베누크의 사진을 또 보면서 우리가 학부 때 배울 때 그 머리 곱실곱실 하신 분 그다음에 최초의 현미경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레베누크부터 시작해서 파스테르님과 코흐님과 이런 님들을 쭉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가볍게. 그다음에 명명법이라던가 그다음에 미생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챕터 2로 가면은 이제 세포가 나옵니다. 이제 생물하고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미생물의 세포 및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세균 하면은 원핵세포. 그다음에 효모, 곰팡이 하면은 진핵세포죠. 진짜 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균은 핵이 없습니다. 그죠? 핵양체라 그래서 이렇게 DNA가 뭉쳐져 있는 실뭉치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핵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시핵이다, 원핵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세포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화려한 그림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세균 나옵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 우리 위생에서도 되게 세균 파트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에서도 되게 세균이 굉장히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균 보시면은 우선 형태 쪽에 가면은 우리가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 그죠? 우리 그람 박사님이 개발하신 염색법에 따라서 양성균과 음성균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아이들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세균의 형태라던가 그다음에 뭐 구균이다, 쌍구균이다, 뭐 사령구균이다, 팔령구균, 연세상, 포도상 이런 형태,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증식 같은 거 관련해서 그리고 분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런 데서 이제 증식을 하니까 우리가 이분법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생에서는 이분법 2개로 잘라져 가지고 굉장히 이빨이 대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N승으로 증가 이렇게 하고 만다고 하면 미생물은 뭐냐면 세대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경북에서도 처음에 초기의 접종량과 함께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다음에 균의 숫자가 얼마가 돼서 세대수가 얼마냐 또는 세대수가 얼마면 마지막 균이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실제 균 숫자를 구하는 게 이제 미생물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세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세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지만 세균, 효모, 곰팡이, 그다음에 버섯 살짝 보고요.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이제 막
바이러스 하니까 막 노로바이러스 이거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박테리오 파지를 훨씬 더 많이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제 미생물들의 이제 그 중에서도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세균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상균. 그래서 시험에 단골이죠. 초상균, 유산균 이런 아이들의 특징과 종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세균 하면은 우리가 위생에서도 배웠던 장내세균과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이제 훨씬 더 확장해서 배웁니다. 장내세균과 진짜 1년에 질문 한 20개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요 장내세균과의 뭐 기준 그 다음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또 방성균, 우리 항생물질 있죠. 항생물질. 그래서 우리 아프면은 약국 가면 항생제 주시잖아요. 이 항생제를 만드는 친구들도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방선균이라는 조금 특별한 균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효모 보시면은 이제 효모에 대한 내용 쭉 이제 효모에 대한 이제 막 증식부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돼 있어요. 더 자세히. 그래서 효모는 우리가 배웠듯이 막 병을 일으킨다거나 이러고 또 막 음식을 썩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양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모들을 좀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고요. 곰팡이의 특징도 이제 예전에는 뭐 균사상이다 이 정도만 하지만 어떻게 곰팡이를 분류하게 되고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고 포자는 무슨 색깔이고 해서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어떠한 것들의 뭐 그 발효식품에 어디에 관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외워주셔야겠죠. 버섯은 살짝만 아셔도 됩니다. 버섯. 자, 그리고 바이러스와 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챕터 8에 들어가면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 그 다음에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다 알고 계시죠. 되게 생각보다 위생하고 많이 겹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 식품과 미생물 파트를 이만큼 늘려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식중독도 좀 골라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육곡선이라던가 또 사멸하는 조건들에 따라서 뭐 값을 구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영양소가 또 배지를 어떤 거 쓰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배우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발효미생물 그 발효식품하고 미생물 부분은 사실은 약간 옵션 같은 부분이에요. 여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약간 가공 저장까지 약간 맞물려서 막 치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런 발효식품도 이제 장류 살펴보고 김치 살펴보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많이 줄일 거고요. 제가 이제 좀 더 기본 이론을 이번에 좀 더 길게 튼튼하게 꼼꼼하게 다 할 때는 모두 다 살펴볼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완전 재밌어요. 어떻게 해서 막 어떤 균들이 작용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부패와 식중독 미생물 완전 우리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전문 분야 요거 그 다음에 식품 품질 검사와 미생물 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미생물 이제 실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살짝 다뤄져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책이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없냐면 사실은 분자생물학 파트가 없어요. 이 책이. 그래서 사실 분자생물학 파트가 요즘에 이제 문제 비중이 계속 높아져서 유전자를 발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북 5월달에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이게 분자생물학적인 내용들이 여러 문제 나와서 이 내용은 선생님이 프린트로 보충을 해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의 전문 분야는 이 미생물 검사 파트 같은 것들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책들은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책을 하고 너무 책이 두꺼우면은 힘들까 봐 우선 가볍게 이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쌤이 이제 알려주는 걸로 하고 우리 이제 바쁘니까 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이제 미생물학의 역사와 발전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마이크로 오가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마이크롭스라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 미생물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위생학에서는 한글 나오고 뒤에 영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간혹 독성물질 같은 건 영어만 나오기도 하거든요, 시험에. 근데 미생물은 영어의 비중이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균 이름 자체가 이제 학명 자체가 라틴어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냥 한글말만 하지 않고 뒤에 영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오가니즘 또는 마이크롭스라고 하는 뜻은 작은이라는 마이크로라는 뜻하고 생물이라는 바이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작은 생명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이잖아요. 그냥 생물이 아니라 앞에 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 생물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는 확대해야만 관찰할 수 있는 생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에 미생물이 보이는데 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뻥쟁이시거나 외계인이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국에 한두 명 정도 초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 인간이 보기에는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최소 0.1mm 이상 되어야 볼 수 있는데 세균이 1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에요. 자, 1 마이크로미터면 얼마냐면 0.001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0.1mm보다 얼마나 작아요? 기본 100분의 1이 작아요. 100분의 1이 작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안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단위 나왔으니까요. 우리 단위가 미생물은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단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면요. 1cm, 우리 1cm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티를 팍팍 내면서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정도 되죠. 자, 그러면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갑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1 나노미터, 미리미터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익숙한 친구 한번 살짝 나올까요? 엉그스트롱. 얘 누구예요? 우리 자외선 할 때 나온 적 있죠? 자외선 조사할 때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 보면 나노미터하고 엉그스트롱 할 때 10을 곱해준다? 이런 거 들은 적 있잖아요. 엉그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 피코미터까지 가볼까요? 1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길이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크기별로 그 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또 뭐 여과법이라던가 이렇게 길이에 대한 개념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갔습니다. 자, 이래서 세균은 약 1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뭐를 정리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미생물들의 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작은 친구가 누구예요? 바이러스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냐면 한 0.017부터 0.3 마이크로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숫자들은 사실 책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위생학하고 똑같아요. 미생물도 책마다 막 좀 다르고 이래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최대한 비슷한 영역으로 가봅니다. 자, 바이러스보다 조금 컸던 친구 기억나죠? 리케타죠. 자, 리케타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균 갑니다. 세균은 0.5에서 3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고요. 그 다음 큰 친구 누구예요? 효모, 그죠? 효모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요. 곰팡이는 기본 사이즈가 꽤 큽니다. 3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인데 여기가 최대 무한대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실로 이렇게 균사상으로 퍼지기 때문에 네가 잘하고 싶은 계속 잘하라 뭐 이렇게 되면 무한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친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생학을 공부할 때는 바이러스가 가장 작고 리케타, 세균, 효모, 곰팡이다 이렇게 배우고 땡! 했는데 미생물은 어떻다? 각각의 크기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위생학도 가르치기 때문에, 또 위생학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식품위생물을 수강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식품위생직이거든요. 그래서 위생학적인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된다면 연결하면서 수업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미생물의 관찰은요, 현미경을 개발하면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현미경을 개발하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현미경을 개발한 사람부터 이제 조금 역사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역사를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이제 1675년 나옵니다. 그죠? 되게 한국사는 아니기 때문에 연도가 중요하진 않는데 각각의 이제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부분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해서 모든 책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책마다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의 업적 있잖아요. 비슷한 업적. 이 사람은 순수배양을 했어. 이 사람은 병원균을 찾아냈어. 이 사람 뭐 했어. 막 이런 식의 업적에 따라 구분해 놓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제일 쉬운 것은 연도별이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 교재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초기에서 우리 책에는 레베누크부터 나와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처음에 레베누크 전에도 한 명 있었어요. 1665년쯤에 누가 나오냐면 로버트 훅이 나옵니다. 이 훅 아저씨가 뭐를 하냐면 코르크를 관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르크 안에 있는 그런 형태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 코르크를 관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현미경 비슷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셀이라는 용어를, 이 세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675년에 레베누크가 나오죠. 레베누크 아저씨가 이제 뭐를 하냐면, 안톤 반 레베누크가 그 현미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현미경을 개발해서 식물세포, 치아, 세균, 연못에 사는 생물을 관찰했는데, 특히 이 빗물 같은 걸 관찰했다고 해요. 그래서 빗물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막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빗물이었는데 들여다보니 다른 세상이네. 그래서 소독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는 도구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아들 둘이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미생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저 소문이 납니다. 근데 되게 오랫동안 조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돋보기였어요. 예. 그 돋보기가 문구점 가면 5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하나씩 딱 쥐어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그런 난리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있는 거일 수 있으나 아이들에게는 이것만 들이대면 다르게 보이는 게 굉장히 달라서 제가 되게 그때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 잠깐 쉴 수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때는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요즘은 현미경을 진짜 많이 팔아요. 시중에 되게 많이 싸게 팔아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현미경을 많이 사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니까 현미경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싸구려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사는 거지. 현미경을 사주면 아이들이 뭐든 갖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도구가 생겨서 이제 관찰이 시작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시냐? 파스테르가 등장하거든요. 이 파스테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 속생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무슨 설이었냐면 자연 발생설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누구 나오냐?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오랜만에 들으셨죠? 아리스토텔레스 나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러신 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너무 귀로만 들으니까, 그렇잖아. 미술도 잘하는데 과학도 잘하고 다 천재잖아요. 모든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미 자연 발생설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살았는데, 이때 파스테르라는 우리가 지금도 우유로 먹고 있는 요 분이 나타나면서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 발생설과 생물 속생설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연 발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정식 명칭, 정식 내용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체는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구더기가 그냥 썩은 고기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 또 개미는 뭐 꿀에서 저절로 자기가 개미하고 이렇게 너무 좀 그런가? 꿀에서 이렇게 그냥 꿀에서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그냥 개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파스테르가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생물 속생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거를 깬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였는데 둥그렇게 만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완넥 테스트가 있었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도. 그러면 파스테르가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5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파스테르가 어떻게 하냐면 유리병 입구가 S자형으로 구부러진 플라스크,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당겼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플라스크가 이렇게 만드는 플라스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위목이다 그래서 수완내 백조목이군요. 수완은. 그래서 이런 백조목 이런 그 백조목 또는 거위목 플라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육즙을 넣고 플라스크 목을 열 처리해서 육즙을 끓였더니 며칠이 지나도 육즙에서 아무것도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무생물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그런데 여기를 이 파스테르가 아무것도 안 생겼지 하면서 여기를 탁 끊어버려요. 끊으니까 그때부터는 미생물이 두글두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S자관의 목을 잘라 방치하면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생물의 발생을 공기 중에 있는 존재하는 미생물이나 포자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뒷장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뒷장에 그림을 보시면은 S자관이 나와 있잖아요. S자관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 먼저 육즙을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여가지고 S자관을 가만히 이제 식힌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 여기 옆에 써져 있는 것처럼 세균도 똑같이 여기 있던 세균을 계속 낙하합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생할 때도 공중낙하균 시험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트리디시 같은 거 여기다 딱 올려놓고 배지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 공중낙하하는 균들이 여기 자연스럽게 묻어서 배양이 돼요. 그걸 공중낙하균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중낙하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세균이 여기까지 낙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다시 거슬러서 올라갈까?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S자형 관을 만드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세균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스테르의 이론이 먹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파스테르도 처음에는 이 관을 처음부터 발명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플라스크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막았어요. 근데 균이 안 자랐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야, 네가 여기 막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안 자랐는데 여기를 가열시키거든요. 공기를. 너 때문에 여기 가열해서 다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론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S자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론이 이제 뒷받침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이런 그 생물 속생설을 주장하면서 파스테르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 다음 보시면 와인의 산패가 발효 효모 이외에 젖산균에 오염될 때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패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위생에서의 산패하고 여기서 산패가 달라요. 위생에서 산패는 지질
그죠? 지질이 이제 이렇게 산화가 된 산패를 말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산패는 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산이 많아져서 산패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젖산균이니까 젖산이 많아졌겠죠. 자, 이렇게 산패가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와인을 담갔는데 와인이 시큼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할 때 6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살균하는 좋은 살균법을 고안해서 맛의 변화를 최소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젖산균이 죽으면서 산패가 발생하지 않게 된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저온살균법입니다. 그래서 파스테르 업적 한번 적어볼까요? 정리해볼까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던 이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스테리제이션이라고 외우는 저온살균법을 고안했습니다. 파스테르가 저온살균법을 고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있는 것처럼 뭐예요? 무균기술. 무균기술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미생물로부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뒷장에 살짝 나오게 되는데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 파스테르는 또 뭐를 하냐면 혐기적 알코올 발효. 이 파스테르는 이 발효의 개념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효모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많이 주면은 계속 증식을 하게 돼요. 영양 증식을 하지만 산소를 딱 막아버리면 혐기적 상태에서 알코올 발효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알코올 발효, 이런 발효의 개념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 백신도 개발했고요. 이런 것들은 원래 알려진 것들이니까 또 그냥 가기도 그러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에에 발병하는 병이다. 그래서 견사병 같은 거 있죠. 이런 견사병의 병원체를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테르는 1861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스테르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했고요. 요때 이제 하나 더 적어보자면 요때 칸이 부족하네요. 요때 하나 여기 적어보시면 틴달이 나옵니다. 틴달. 우리 틴달 지금 우리 교재에도 있죠. 영국의 틴달은 하고 우리 15페이지 중간쯤에 있잖아요. 보면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을 간헐 멸균하는 방법으로 포자를 발화시킨 후 다시 가열하여 완전 멸균하는 방법. 너무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파스테르 밑에다 정리하세요. 틴달이 뭐를 했다? 간헐 멸균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3번 하는 방법. 옆에 박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생물 속생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황금기라고 하게 되는데 황금기는 1857년부터 1914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를 황금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황금기에는 우리가 잘 들어본 적 있는 코흐가 나옵니다. 코흐. 그래서 1876년 파스테르보다 21년 뒤에 태어난 이 친구 하시면 안 되죠. 이 박사님, 이 엄청난 박사님도 진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코흐 한번 봅시다. 자, 독일의 코흐는 세균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업적은 사실은 우리가 순수분리,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선생님이 스트리킹을 설명해 줄 건데 이 순수분리와 관련돼서, 왜냐면 미생물에서는 이제 탁탁 발전을 해가는데 현미경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순수분리를 하지 못하면 계속 민생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순수분리를 하게 되는데 뒷장을 넘겨보시면 병원균을 순수 배양하기 위해 젤라틴을 첨가한 고체 배지를 만들어서 세균의 순수 분리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 코우가 처음에 분리를 할 때는 젤라틴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순수 분리를 할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액체 속에서는 그 안에 균이 몇 마리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고체 배지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된장이 있어요. 그런데 된장을 계속 밖에다 빼놨다? 냉장고에 안 놔두고? 그러면 소금이 많아도 불구하고 이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핀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꺼먼 거 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색 피고 이런 식으로 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뜨면 이거 혼자 나름의 순수 분리예요. 그쵸? 근데 액체는 요것들이 다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착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젤라틴을 넣고 만드는데 여러분들 젤라틴을 한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젤라틴은 냉장고에서 응고한 다음에 실온에 놔두면 날씨 더우면 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제자분인 핫세 부인인가? 그분이 그 부인분께서 한천으로 바꾸게 돼요. 아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평판 배지, 아가 배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순수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체 배지를 활용하면 균을 순수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된장은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 책 17페이지 보세요. 액체 배지와 고체 배지의 세균 분리 용이성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액체 배지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고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기 그림 잘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온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고체 배지 하나에 이렇게 생긴 균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균도 있고, 빨간 균 찾기는 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런 파란 균도 있고, 노란 균이 있었을 때 또는 이렇게 섞여 있었을 때 고체 배지에다가 여러 개 각각의 여러 다른 배지들에다가 이 아이들을 하나씩 그다음에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 각각이 다르게 배양이 됩니다. 얘는 흰색으로 배양이 되게 되고요. 얘는 노란색, 그다음에 얘는 빨강색, 얘는 파란색 이렇게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림 1-5에 보면 이제 스트리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스트리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걸 보면은 그냥 줄무늬잖아요. 그럼 줄무늬일 때는 이제 순수하게 배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림 개념에서 그 다음에 점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선이 되죠. 이 선이 면이 되잖아요. 힘드네요. 이렇게 점이 많으면 선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선 안에는 수많은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도 하나의 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우선 가봐요. 자, 그리고 이 점 하나를 우리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진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영어로 콜로니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콜로니가 이렇게 막 연결되면 선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균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 분리하면 마지막 종점은 뭐냐면 이렇게 얘는 평판 배지예요. 평판 배지 이제 여러분 뒤에서 많이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패트리 디시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살짝 이렇게 뚜껑 얹어져 있는 거 이거 본 적 있죠? 실험실에서. 이렇게 생긴 배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라미겠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란 균을 배양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균을 여기다가 옮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배지는 비어있죠. 근데 여기다 균을 묻히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미생물 가르칠 때 이 설명이 진짜 어려웠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희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어있는 배지에다가 균을 묻히는데 처음에 하나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많이 묻히면 점점 희석이 되겠죠. 우리 그림 그리면 물감 처음에 콱 찍었어요. 이렇게 확 들었는데 그럼 처음에는 진하게 나오고 나중에 점점 안 나오잖아요. 이거 희석된 거잖아요. 그림이라는 스케치북에다가 비어있는데 내가 물감으로 진하게 칠하다 나중에는 다시 묻혀야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여기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으로 나옵니다. 점점 희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이 좀씩 끊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나중에는 점 하나만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진정한 순수 분리가 됩니다. 이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순수 분리해서 어떻게 확인했으면 아 진짜 노란색만 있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게 되면 중간에 살짝 흰색균이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때는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흰색이 이런 식으로 섞여 있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하나만 뜯어다가 다시 분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순수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미생물 실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이거를 못 하잖아요. 아주 실험실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아, 나는 미생물하고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는 균이 고초균이야. 근데 실험을 하다가요. 한 2달 됐는데 혼자 유산균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말도 안 돼. 실제로도 있어요. 그래서 균을 순수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방법을 개발하신 분이 이제 코흐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 그 다음에 스트리크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코흐 박사님은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하고 특정 병원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다음 이걸 병원균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면배양 방법도 고안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되게 많은 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탄저, 콜레라, 결핵, 티푸스 이런 병원균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거 아픈 거는 탄저병은 탄저균 때문이고 콜레라는 콜레라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이 병원서를 이제 발견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면배양 방법도 고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면배양은 우리가 영어로는 슬런트라고 합니다. 슬란트 컬처라고 하고 이 사면배양은 우리 선생님이랑 위생 때는 TSI 배지할 때 설명한 적 있습니다. 고층부, 사면부라고 말한 적 있죠. 배지를 아까 이렇게 하면은 평판배양 이렇게 배지가 삐뚤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거를 사면배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양법도 이제 나중에 균을 이제 보관하고 이런 방법들 쓰는 배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업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덴마크에 있는 한센 같은 경우에는 초산균과 그다음에 맥주 효모를 순수 분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 나오냐면은 독일의 린드너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적배양법을 고안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코흐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동료 연구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여러 업적들이 있는데 이 코흐하고 그 다음에 한센, 린드너 같은 요 3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생물 취급 기술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말을 합니다. 미생물의 취급 기술 향상. 그죠? 뭔지 알겠죠? 이렇게 순수 배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수 배양 기술. 이렇게 미생물의 취급 기술 향상에 이바지했다라고 평가되는 3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익숙한 사람 나옵니다. 1887년에는 페트리가 나옵니다. 페트리.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되게 빵 터졌었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안 하는 페트리 디씨가 이 사람이. 근데 우리 생각했을 때 그 디씨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디씨를 만들었다는 게 나름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페트리 디씨. 지금 이 페트리 디씨가 없으면 실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거를 발견해서 평판배양법을 이제 이끌어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황금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은 1897년에 부후너라고 되어 있죠. 부후너. 이 사람은 우리 지마제 식품화학 때 제가 가르쳐주긴 하는데 지마제를 발견해서 효소화학의 원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뷰후너만 살짝 살펴보고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 뷰후너 같은 경우는 17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파스테르가 발효의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효모만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뷰후너가 어떻게 했냐면 효모를 모래와 규조토로 갈아가지고 효모를 죽여요. 그러니까 갈아버린,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분쇄를 한 거죠. 분쇄를 해서 그러면은 효모는 죽었지만 세포가 찢어지면서 효소가 나오게 돼요. 자, 효소 추출액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설탕하고 넣었더니 미생물이 없어졌는데 다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되더라 라고 해서 그런 효소에 대해서 지마제라고 하고요. 지마제를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효소에 대한 연구가 되고 그 뒤에 보시면 뭐 해당 경로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뒤에 살짝 더 볼게요. 역사.